도대체 2시간 만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베트남의 한 대학교에서 점잖은 영국 대학교 교수가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기내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노이바이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런던에서 12시간 동안 쾌적하게 유지했던 흰 셔츠가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로버트 겐지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입니다. 조부모님은 50년대 초 도쿄에서 런던으로 이주하셨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영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영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과 일본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덕분에 자연스럽게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자 문화권의 독특한 문자 체계였어요. 한자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발전한 문자 체계들, 예를 들어 일본의 가나, 한국의 한글, 그리고 베트남의 쯔놈과 현대의 로마자화된 쿠오궁우까지 이런 문자들의 변천사와 서구 알파벳과의 만남을 연구하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렀네요. 옥스포드, 파리 소르본, 도쿄대에서도 2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 영어에는 영국 악센트가 해외에서 자란 2세의 느낌이 묻어난다고들 합니다. 영국식 발음이 묻어나는 제 영어와 베트남어가 이곳 학생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궁금했지만 저는 이번 강의도 성공적일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노이바이 공항터미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이것 참 흥미롭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제 시선은 공항 곳곳을 수놓은 다국어 표지판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어와 영어는 당연했지만 그 옆에 한글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광판에서는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면세점 진열대는 한글로 쓰인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동아시아 문자의 현대적 변용이 이렇게 생생하게 펼쳐질 줄은 몰랐네요. 순간 머릿속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문자의 변천사를 넘어 그것이 현대 문화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지만 언어학자로서는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광경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평범한 강의 출장이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연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한국어 인사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의 공항 직원이었죠.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재빨리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하노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혼란? 아니면 외모에 대한 의문? 런던의 연구실에서는 늘 로버트 켄지 교수였을 뿐 제 외모나 혈통에 대해 특별히 생각할 일이 없었어요. 유럽의 언어학계에서 20년을 보내며 저는 그저 영국인 학자였을 뿐입니다. 그냥 아시아인의 피를 이어받은 영국인이다고만 여겼죠. 제 정체성이 이렇게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베트남 직원의 순수한 실수가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문화의 언어를 연구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언어에 대하여 정작 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요? 제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언어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헐 대박. 젊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문장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옆 전자제품 매장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로맨틱한 배경음악과 함께 흐르는 베트남어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흥미롭군요. 언어학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행이거니 했지만 공항 곳곳에서 마주치는 한류의 흔적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쉽게 배우는 한국어 시리즈가 즐비했고 카페에서는 K-스타일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팔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 안내문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했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역동적인 언어 현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법, 현지 예절, 음식 문화까지 꼼꼼히 준비해온 제 계획이 갑자기 부족해 보였어요.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할 강의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문자 체계의 역사적 변천만 다루려 했던 제 강의 계획에 어쩌면 현대 아시아의 문화적 교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 현상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제가 영어로 한국어를 못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조금 놀라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요즘 한국 손님 많아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앞의 교통 상황을 가리켰어요. 아주 인기 많아요. 모두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해요. 하노이의 번잡한 거리를 달리면서도 한국 문화의 흔적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어요. 빌보드마다 한국 연예인들이 피부 관리부터 스마트폰까지 온갖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홍보하는 어학원들도 보였고 창문 너머로 웃는 학생들이 한글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녁 노을이 하노이 하늘을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동아시아와 서양 언어의 융합을 강의하러 왔는데 이미 그 현장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한국 식당 앞에 몰려든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 오랜 연구 방향에 처음으로 의구심이 생겼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택시 기사분이 말했어요. 우리 딸도 매일 한국어 공부해요.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건물 외벽에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잘생긴 한국 배우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포스터 속 얼굴엔 어딘가 저와 닮은 동양적인 이목구비가 있어 묘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호텔 앞에 서서 묵직한 서류 가방을 꽉 잡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행이 과연 제 계획대로 흘러갈지 의문이 들었지만 곧 생각을 털어냈어요. 저는 가르치러 온 것이지 배워야 할 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오늘 오후는 하노이의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런던에서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 평온한 하루를 예기치 않게 뒤흔들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간 카페는 현대적이고 널찍한 공간이었고 벽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끌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제 몸을 감싸자 이 더위 속에서는 그야말로 축복처럼 느껴졌죠. 곧 마음이 안정되면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자리로 향하던 중 제 눈길을 끄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죠.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음료 메뉴가 놓여 있었는데 그중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메뉴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베트남 커피 종류가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곳은 독특한 한국식 음료들을 다수 준비해 놓았더군요. 진하고 달달한 달고나 커피, 그리고 보리차, 매실차 같은 메뉴들까지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맛의 조합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익숙한 듯 낯선 이 나라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근처 하노이의 서점을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다양한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독서구역 근처엔 5명의 베트남 청소년들이 편안한 쿠션 위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영화나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그들은 각자의 노트에 한국어 글씨를 써가며 연습 중이었어요. 실수를 짚어주고 성공하면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진지하면서도 즐거워 보였어요. 그들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과 흥분된 기운은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옆에서 책을 정리하던 어린 점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영어 서적 코너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쪽 구석에 있어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손끝으로 구석진 작은 공간을 가리키더군요. 그곳은 한국어 코너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그러더니 덧붙였죠. 혹시 언어 학습에 관심 있으시면 한국어 코너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저희 베스트셀러 한국어 교재도 추천해 드릴까요? 살짝 당황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조금은 단호하게 말한 탓에 점원의 미소가 희미해졌고 저도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어요. 서점을 둘러보는 내내 한국의 영향이 곳곳에서 느껴졌죠. 매장 스피커에선 잔잔히 K-팝이 흘러나오고 벽에는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카페 메뉴판엔 서울 라떼라는 특별 메뉴도 적혀 있더군요. 잠시 호기심이 동해 한국어 학습서를 손에 들었어요. 표지엔 몇 시간 만에 한국어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럴 리가 있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 시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해온 저로선 언어의 지름길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의 열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한 소녀가 복잡한 글자를 제대로 써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며 기뻐했고 친구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익숙한 걸 찾고 싶어서 다른 서점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반복됐어요. 한국어 책들, 한글을 배우는 신난 젊은이들, 그리고 배경에 흐르는 K-팝. 세 번째 서점에서는 결국 포기하고 그곳의 카페에 앉아 그냥 일반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어린 베트남 학생들이 최신 한국 소설을 사러 뛰어들어왔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한국어 워크북을 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나이 든 손님들도 한국 요리책 섹션에서 관심을 보이며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커피를 휘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20년간 언어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항상 영어와 다른 서양 언어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어는 그냥 또 하나의 아시아 언어라고 여겼고 그리 널리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하노이, 런던과 서울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드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열정은 진짜로 보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짐을 챙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 책 한 권도 사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했죠. 왜 한국어가 이곳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 내가 혹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노이 거리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 이제는 한국어로 된 네온 사인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뭔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조명이 비치는 거리를 따라 산책을 이어갔어요. 살짝 흔들리는 걸음으로 걸으면서 하노이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탓에 옷이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죠. 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은 하나둘씩 장사를 마치기 시작했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구운 음식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강의 준비로 바빴던 터라 얼른 호텔로 돌아가 쉬고 싶었어요. 다음 날 대학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강의 준비는 철저히 해두었어요. 오늘 강의 주제는 영어 문법과 라틴 알파벳의 역사적 진화였죠. 강의실을 채운 베트남 학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런던에서 강의할 때의 열정적인 시선은 온데간데없고 학생들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것은 베트남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 글자였죠. 오늘은 라틴 알파벳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며 주의를 환기시키려 했지만 몇몇 학생들만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로마 시대의 알파벳 진화 과정을 설명하며 열심히 강의를 이어갔지만 제 목소리는 그저 허공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30분이 지나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군요. 라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어요. 알파벳에 대해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강의실은 불편한 침묵에 잠겼고 학생들은 서로를 살피며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문득 학생들이 왜 한국어에 이렇게 빠져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이들이 한국어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하고 머릿속에 질문이 맴돌았죠. 그래서 강의 주제를 그들의 관심사로 전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 앞줄에 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반응하는구나 싶어 반가웠지만 그녀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어요. 교수님,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또렷한 영어가 울렸을 때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글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무심하던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잡으며 눈을 빛내기 시작했죠. 질문을 했던 여학생, 산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나왔어요. 교수님,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왜 이렇게 열정적인지 궁금해졌죠. 산드라는 칠판에 몇 개의 한글 자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한글의 자음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니은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리고 미음은 소리 낼 때 입을 다물고 나는 소리를 상징해요. 그녀의 명확한 설명에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한글의 역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한 학생은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복잡한 한자를 배우느라 오랜 시간 고생했다고 덧붙였죠. 한글의 자음이 발음할 때의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모음은 자연 요소와 사람을 상징하는 단순한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강단에 서 있던 것을 잊고 어느새 학생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왜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조용히 있던 남학생, 자이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배우는데 2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말 2시간이라고요? 영어를 습득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아는 터라 그의 대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경험담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지만 한글이 그들이 언어를 더 쉽게 익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자신의 노트 속에 빼곡히 적힌 한글 연습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독특한 블록 구조와 소리와 글자의 연결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간 느꼈던 흥미와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의 열정과 새로운 배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발전한 라틴 알파벳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글의 각 글자가 발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날 밤 학생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어의 독특함과 그들의 학구열이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글의 역사와 독창적인 디자인에 관한 여러 자료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로 극찬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거죠. 한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제가 지니고 있던 편견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왜 한국 문화를 그토록 쉽게 넘겨짚었을까? 어째서 서구의 문자 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지었던 걸까? 그제야 깨달았죠. 학생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들은 제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셈이었죠. 내일의 강의는 확실히 다를 거야. 저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늘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대학의 익숙한 벽돌 건물들도 이제는 제 좁은 사고방식을 은근히 지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처음 강의실로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달라진 제 자신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네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딱딱한 모습과는 다른 밝은 표정에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제가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노트를 펼치자 한글 연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문자를 본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칠판에 기초 자음을 하나씩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문자 발명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발상 말이에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구경하던 현지인들, 카페에서 한글을 열심히 쓰는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사실 베트남에 갈 때만 해도 서구의 알파벳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의 편협했던 시각을 깨닫게 되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채택한 사례, 중앙아시아에서의 활용, 심지어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하노이의 한국어 학원에서 본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문자 체계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가가 보편적 교육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런던 거리를 걸으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음식점들, 한글을 배우며 스터디 모임을 가지는 이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전시해 놓은 서점들까지요. 이 풍경들은 제 자신이 자만에 빠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교수에서 세계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학생으로 변화한 과정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제 교육 방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가짐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문화는 귀 기울이고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과 그 우아하고 과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저는 혁신이 지리적 경계나 역사적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교훈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찾아온다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글은 이미 한류를 타고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가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표현에 놀라기도 한다던데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